근데 여기에서의 맹점이 있죠.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몰라요. 워렌 버핏도 알 수 없고 벤자민 그레이엄도 알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별화의 시작 투자의 대중화 칸데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저축은행을 다녀온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이유는 NPL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근저당권을 매입을 해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사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융조달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는 근저당권 담보 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활용을 해서 대출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높겠죠. 통상 NPL 대출을 하게 되면은 6% 내외의 금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4.5%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통상 처음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6%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6%라는 숫자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는 6%의 이자를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를 떠올린다라고 하시면 이자율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대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그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굉장히 큰 허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저축은행 대출이 아니고 일반 1금융권 대출에도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했었죠? 그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대출 이퀄 안 좋은 것이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생겼던 것인데, 대출이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은 그 대출을 활용을 해서 자산을 살 때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꼭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더 쉽게 대출에 대한 마음의 허들을 넘을 수가 있죠. 근데 그때의 대출도 사실은 금리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2% 내외 정도를 부여받게 됩니다. 맞죠? 1억에 대한 2% 이자와 1억에 대한 6%에 대한 이자는 매우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 저축은행을 접했을 때 6%에 대한 이자는 굉장히 또 큰 허들을 넘어야 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6%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고서라도 그보다 많은 금액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6%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그리 큰 부담은 아닐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시죠? 자영업을 하시게 되면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매장 하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들어가야 될 고정 비용이 매우 크죠. 대표적으로 임대료 있을 거고요. 매월 월세, 그리고 지금은 매우 많은 금액으로 올라버린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매입 재료들, 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요소들이 매달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입니다. 이 고정비들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그 고정비를 지출하고서라도 매출이 그보다 더 많은 금액 나와준다라는 것이 경험상 보이니까 우리는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을 다시 저축은행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매달 들어가는 월세, 인건비, 매입 금액에 해당하는 이 고정 비용을 저축은행의 이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영업자분들도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를 지불하고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요. 우리 같은 NPL 투자자들도 6%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서라도 이익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불을 합니다. 기존에 2% 내외의 이자를 납부했었던 거에 대한 허들만 넘으실 수가 있다면 이 6%에 대한 이자율 자체는 그렇게 큰 허들은 되지 않고요. 얼마나 많은 금액의 한도로 질권 대출을 해주느냐, 어느 지점이 얼마나 많은 한도를 뽑아주느냐, 그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대출이라는 것을 일으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 말고 지금 사서 미래에 비싼 가격으로 팔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는 거 말고요. 이렇게 대출 계약서에 자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 대출을 일으킬 때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 대출을 일으킬 때, 부동산을 사면서 처음 대출을 일으킬 때 굉장히 벌벌 떨면서 대출 계약서를 작성했었던 기억이 나고,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세이노 선생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잡혀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출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신 수익률도 같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하면 1억이 수익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억을 투자하면은 잘 굴러가서 11억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투자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1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 상품을 하나만 사올 수가 있겠죠. 10억을 주고 사와서 11억에 팔니까 10억을 투자를 해서 1억의 수익이 나는 10%의 수익률에 대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출을 일으키게 되죠. 10억짜리 상품을 사올 때 우리 돈이 1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행 돈 5억 그리고 나의 돈 5억 이렇게 해서 상품을 2개를 사오면 우리는 똑같은 10억이 들어가지만 2억에 해당하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10억짜리를 2개 사올 수 있으니까 하나당 1억의 수익이 나서 2억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억에 해당하는 각각의 은행의 이자는 소량 지불을 해야겠지만 현격하게 많은 금액의 수익률로 증폭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10억을 투자를 해서 2억의 추가 수익이 나오게 되면은 20%로 수익률이 2배로 뛰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은 주변에서 이렇게 수익 구조가 짜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NPL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부동산 투자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세요. 보편적인 부동산 투자의 메커니즘은 대부분이 그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올라줘야지만 언제로부터요? 내가 산 시점보다 내가 팔 시점에 올라줘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의 맹점이 있죠.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몰라요. 워렌 버핏도 알 수 없고 벤자민 그레임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않고서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이노 선생님으로부터 부동산 경매를 접했고 부동산 경매로부터 NPL 투자까지 확장이 되게 된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대폭락장이 왔다라고 하는 그 두 번의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7년도 IMF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도 금융위기. 요 두 시기가 대표적인 아파트 대폭락장, 부동산 대폭락장이 왔다고 하는 그 시기죠. 실제로 살펴보면 그 시기에조차도 대폭락장이 오지 않았던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폭락의 가장 끝단에 있다라고 하는 부동산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을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가격의 부동산이 처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억짜리의 10% 5천만 원도 싸게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라는 툴을 배웠는데 부동산 경매 시장에 갔을 때에도 97년, 2008년도에도 이 정도 가격의 수준으로 낙찰이 됐는데 당연히 지금 시점에 대폭락장이 아닌 지금 시점에는 10%조차도 싸게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누군가가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급부로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이 NPL 투자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5억짜리 부동산이 아무리 싸게 낙찰이 돼도 5천만 원 이상, 10% 이상 싸게 낙찰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출을 해줬던 이 은행, 1순위 이 은행은 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를 보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나간 거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죠. 이 물건의 패턴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지금 시점보다 그 부동산의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라는 부분보다는 이 근저당권을 사올 때에 얼마만큼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금융 조달을 할 수 있는 이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는 싸움으로 변수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오기만 하면은 돈이 된다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 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올 때에 대출을 얼마나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느냐가 이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의 결정 요소로 활용이 됩니다. 제가 대안을 드렸어요. 제가 자주 거래하는 이 모 저축은행에 제가 아는
거래처 사장님들이 계신데 신뢰가 괜찮으신 분들이 있다. 저랑 같이 오랫동안 거래를 하셨던 분이고 그분들의 금융 조달도 혹시 신뢰를 봐서 좀 진행을 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 질권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느슨합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그 질권대출에 대한 부분은 은행들이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결정 요소의 편차가 커요. 정부에서 주담대를 막 폭격하는 것처럼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신뢰가 있으신 대표님들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고, 거래처로 뚫기 위해서는 합을 맞춰야 하잖아요. 상대방 저축은행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고 우리가 받고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의 폼을 어떻게 맞출 건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요. 그 논의가 아직은 시작점이지만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팔고 있는 강의 장사꾼이고 저도 돈 얘기를 하는 돈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에 제 손을 담궈서 실제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당연히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기꾼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투자시장 혹은 부동산 투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불균형에 의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강의시장이 굴러가기 때문에 강사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시장인 것도 현실입니다. 돈과 관련된 이 강의시장은 특히나 그 자기 자신을 종교화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열정페이 문화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지금도 열정페이를 주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썸네일을 쓰지 않고 돈 자랑하지 않고, 전 차도 없어요.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거든요. 굳이 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차 자랑하지 않고 부동산 자랑하지 않고 뒤에 무언가 그럴듯한 화면으로도 찍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마케팅적으로 저한테 불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타 강사가 못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상생해야 됩니다. 수강생도 계속적으로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이, 그리고 그 수강생만 좋은 것도 아니고 강사만 좋은 것도 아니고 서로 좋은 것을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일확천금으로 수강생의 돈을 봉투로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큰 금액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투자 물건은 항상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잘못될 수도 있을 때에 대비를 해서 넥스트를 가질 수 있는 스텝이 생기려면 신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기존에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은 제가 좀 원치가 않고 실제 돈이 어떻게 꽂혀지는지에 대한 수익 모델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저는 투자의 대중화, 차별화의 시작 한대호였습니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